네, 보신 것처럼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을 두고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방금 전에 제가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북한 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이 김여정 부부장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혈연 관계를 생각할 때는 네. 이게 북한의 이 김정은의 의지가 아니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 배경을 보면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그리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남과북은 존중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우회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8월 15일에 광복절 경축사가 있은 다음에 또 18일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또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보고에서요. 이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호혜적인 남북 교류 협력 재개를 비롯한 이제 5대 주요 정책 과제를 제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한 번에 부인을 했어요. 아무런 네. 의미가 없다. 자, 지금 흔히 우리가 알려진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이 김여정 담화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네. 우리 정부가 한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마치 급선회하고 있다는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고 자신들은 간주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다. 그리고 결론을 말하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워도 변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비슷한 내용을 2023년 12월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을 선언하면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흡사하는 거는 한국에서 행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예,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적대적으로 한국을 대해야 될, 우리를 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한미 동맹에 대한 한미 동맹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에 대한 변화 시도. 그런데 뭐 그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이 지향을 해온 게 북한 정권과 체제의 점진적인 변화잖아요. 네. 더 개혁적이고 더 개방적이고 또 비핵화를 지향하는 이런 정부였는데 이런 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적대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한미동맹의 이 준비 태세를 우리가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이거 자체가 전쟁훈련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실질적으로 이 김여정 담화 이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이게 명백한 도발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그거 개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의 8.16 경축사라든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 뭐 전혀 우리는 그래봐야 입장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일단 비핵화라는 얘기 꺼내지 말고 네네. 변하려면 북한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라는 거예요. 북한 비슷하게. 예. 그 메시지라고 봐야죠. 시점을 보면 이제 이번 주말부터 한일도 한미 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영향이 미쳤을까요? 네,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 직접적으로 거론한 건 이 한미 연합훈련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김정은 발언이든 김여정 발언이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우리가 미국을 좀 움직여서 비핵화 이런 거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는 뭐 미국 정상회담 그리고 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제의를 하라 이런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세 번째 담화 발표인데 글쎄요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헛된 꿈이다. 우리의 외교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남 메시지는 상당히 좀 잦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무시하고 단절을 하려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렇죠. 그만이거든요. 근데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네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정보를 통제를 한다라고 해도요. 우리 이제 소식들이나 이것이 북한 내에 이 전파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8.15 경축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내부적인 메시지를 던질 필요도 있을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겉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은 내 편이다. 뭐 우리는 하나도 뭐 이 답답한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뭔가가 조금 더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외교적으로 상대 안 하겠다, 대화 안 하겠다 얘기하지만 대화를 하고 싶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미국과 협의해서 가져와라. 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어찌 보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것과 좀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앞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하루 전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 북한이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북한도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경제 활동 대피가 훈련 안 하고 경제 활동도 못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데 중점이 있다라고 봐요. 70년대, 80년대 북한이 주로 얘기하고 있던 게 주한미군 철수, 예. 한미동맹 철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자, 지금 연합훈련이라는 게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라든가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연습훈련이 있어야 제대로 된 대비태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역량도 갖출 수가 있고요. 그럼 이 훈련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역량 발전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역량 배양을 안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한미군이 굳이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 나올 겁니다. 예. 결국 그 수순으로 가게 되면 한미동맹의 약화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미동맹을 거론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변형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으면 이미 80년대나 이런 때 그 이 연합사나 이런 쪽에서 그럼 참관단 서로 보내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그 이 규모라든가 실병력 규모는 지금 8월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실병력이 동원되는 훈련은 아니에요. 대부분 도상훈련이거든요. 근데 김여정이 얘기한 게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단 훈련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폐쇄해라 이런 이게 네. 도발행위니까 이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전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덜한 거죠. 예. 북한의 메시지에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정부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 이외에 다른 대응 전략도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유화책만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북한은 이제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할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만큼 한국 정부가 급하구나. 성과에 집착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점점 요구를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북한도 좀 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도 사실 초조한 거거든요. 그럼 더 초조하게 만들어야 기존에 있던 이런 그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서 대화의장에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그 북한이 가장 그 자기들이 만능의 무기라고 보고 있는 핵 능력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미 연합 차원의 핵 억제 태세를 발전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공약하고 있는 확장 억제,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그 북한 정권 괴멸을 이끌어올 수 있는 보복을 가한다는 거죠. 핵보복이죠,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교류 협력이라는 게 가능성도 이제 물론 타진을 해봐야 되겠지만 북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일단 대북 제재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는 그렇게 쉽게 풀 수 없다라는 입장은 또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세 번째는 뭐 직접적으로 북한을 지나치게
뭐 자극하거나 북한을 비난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 북한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문화라든가 정보가 북한 사회 내에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뭔가 북한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체제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들도 지속할 필요가 있죠. 예.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들이 있을지를 짚어봤습니다.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죠. 대통령실이 주미대사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주일 대사로는 이혁 전 베트남 대사를 내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공석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 거겠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이것과 또 무관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빨리 이제 그 주요 해당 가장 핵심적인 포트가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특명 정권 대사거든요. 예. 이 대사를 임명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그 우리가 이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고 상당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이시바 총리와는 G7 정상회의에서 한 차례 회동한 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이제 23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양국의 이제 지금 안보 협력 방안, 그다음에 경제 협력 방안들을 논의를 하면서 이게 직접적인 의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지금 미국발 어떤 관세 압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게 또 북한 핵 대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안보 협력 기조 그리고 경제 협력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 또 금년이 특히 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잖아요. 이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갈까에 대한 협의도 있게 될 거고요. 또 그동안 강조되어 오던 것이 이 한일 관계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움직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흔히 얘기하는 물 반잔이죠. 이제는 이 일본이 채워야 될 물 반잔에 대한 우리의 그 의견도 아마 전달하는 것이 의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가 뭐 관세 협상의 어떤 세부적인 논의 이것도 당연히 관심을 받겠습니다만 안보 문제가 특히나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주한미군 역할 제조적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논의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심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논의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한미 간에 그동안 얘기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이 이제 지금 여전히 중심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억제나 방어에 두어져 있겠지만 그 이제는 지역이나 이런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표현에 있었지. 표현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지만 그러면 한미동 이제 지역이나 이런 세계 차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밝힐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흔히 얘기하는 방위 분담을 얘기하지만 더 큰 범위 내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세계라든가 아니면 지역 전략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주고 동참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국방비도 이제 기존 수준보다 나토에서도 마찬가지면 더 올려달라는 거고 그러면 일단 그 자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장 억제와 같은 그 우리가 받아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한 그에 대한 반대부를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주한미군의 이 규모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지역의 위협에 대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분담에 대한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미 간의 공통 이익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런 게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그 과격한 변화는 이번에는 그렇게 논의되지 않을 걸로 봐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의 다자회담 이후에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하도 이제 종전협상이라든가 아니면 평화협정 같은 게 눈앞에 와 있는 듯이 얘기다가 여기까지 끌었기 때문에
확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 간의 이 양자 그 회담이 비교적 양쪽 다 지금 만족한 아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 영토들을 점령지를 좀 그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 정도를 인정을 해주고 지금 종전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 우크라이나의 기본안은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적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전후 안전보장 문제거든요. 예, 예. 양측이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는 현실 기존에 있던 최대 기대치에서 현실적인 감을 가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양자가 됐든 삼자가 됐든 열릴 수가 있으면 예, 예. 이제는 종전이라든가 뭐 평화협정에 상당히 근접한 어떻게 보면 한 달 내에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제는. 그렇군요. 네네. 예. 과연 앞으로도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교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